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계획하지 않은 행동을 자꾸 반복한다. 매끄럽게 대화를 풀어가고 상대방에게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 원래 의도와는 다른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는 걸까?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오드리의 도서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저자 장원청, 옮기니 김혜림,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와 부딪히고 매 순간 크건 작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수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다양한 심리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나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심리적 접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말을 따르게 하는 설득법.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좋은 소통의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75가지의 심리 법칙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아주 실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심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재미있는 심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두 직원의 매출액은 왜 차이가 날까? 앵커링 효과.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실험을 통해 앵커링 효과를 검증했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얻은 첫 번째 정보에 따라 사고가 좌지우지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앵커는 배에 닻을 말한다. 닻을 내리면 배가 아무리 멀리 움직인들 닻에 묶인 밧줄의 거리만큼 맴돈다. 첫 번째 얻은 정보는 바다 밑바닥에 잠겨 있을 수 있으며 우리의 사고 역시 어딘가에 고정되어 왜곡된 선입견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닻을 내리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닻을 내리는 지점이 의식의 깊은 곳에 묻혀 있고 심지어 자신이 이미 닻을 내리는 지점에 묻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정보로 인한 선입견에 따라 잘못 인도되는 것이다.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다. 샌드위치를 파는 작은 가게에 직원 2명이 있었다. 그중 한 직원은 다른 직원에 비해 항상 매출이 높았다. 고객들은 무작위로 직원을 선택한다. 심지어 줄을 선 사람의 수가 적은 쪽의 직원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직원이 몇 명이든 이론상으로는 그들의 매출액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매출액에 차이가 나자 주인이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주인은 일부러 카운터 옆에 서서 매장을 관찰했다. 고객이 주문할 때 한 직원이 그에게 물었다. 달걀 프라이를 원하시나요? 고객이 주문하든 안 하든 그 직원은 항상 똑같이 고객에게 물었다. 반면 다른 직원은 달걀 프라이를 1개 드릴까요? 아니면 2개 드릴까요? 라고 물었다. 이때 고객 중 70%는 1개만요 라고 대답하거나 2개요 라고 답했고 오직 30% 고객만 달걀 프라이는 없어도 돼요 라고 답했다. 자연스레 두 번째 직원의 매출이 첫 번째 직원보다 많았다. 이는 대표적인 앵커링 효과의 응용이다. 두 번째 직원은 고객이 결정하기 전에 이미 달걀 프라이를 고객의 마음속에 심어두었고 고객은 자연스레 달걀 프라이를 주문하게 된다. 고객의 사고 범위는 몇 개의 달걀 프라이가 필요한가라는 쪽에 닻을 정하고 소수의 사람만 제3의 선택으로
달걀 프라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닻에 갇혀 사고하는 심리를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앵커링 효과를 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을까? 먼저 우리는 시야를 가능한 한 넓게 하여 끊임없이 학습하고 실천해야 한다. 또한 생각을 모으고 다른 사람의 견해와 방법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선입견에 치우친다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우리의 뇌는 처리하는 정보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이 약해진다. 반대로 많은 정보를 처리할 때는 뇌가 빠르게 회전해 정보의 가치 여부를 판단한다. 결국 사고에 닻을 내리는 것이 무의미해진다.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전의 정보를 완전히 무시하든 그 자리에서 즉시 본질을 분석하여 결정하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든 깊이 그리고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닻을 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 사항이 있다. 하나는 이전의 모든 정보를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는 닻을 내리는 것이 가진 숨은 위험을 제거하는데 실천하기는 무척 어렵다. 또 다른 하나는 대량으로 수집한 정보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닻을 내리는 것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실패에 대한 걱정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 월렌다 효과. 월렌다 효과는 미국의 유명한 고공외줄묘교의 공연가인 칼 월렌다에서 따왔다. 월렌다는 역사상 최고의 공중 고개사였다. 월렌다 사전에 실패란 없었다. 1978년 73세의 월렌다는 작별 공연 후 은퇴 선언을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의 해변 도시 산후안으로 공연 장소를 정했다. 그러나 그동안 어떤 실수도 한 적 없었던 월렌다가 작별 공연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만다. 그는 와이어 중간 지점까지 갔을 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동작 두 가지를 보여준 후 바로 수십 미터 높이의 와이어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그의 아내는 말했다. 저는 이번 공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공연을 나가기 전 이번 공연은 진짜 중요해. 실패가 없어야 해라고 끊임없이 말했거든요. 이전에 했던 모든 공연에서 그는 줄을 잘 타는 것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은 작별 공연이다 보니 너무나 성공하고 싶어 했고 그러다 보니 일 자체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노심초사하고 실패할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만약 그가 와이어 타는 것 외에 실패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 후 심리학자들은 거대한 심리 압박을 받으며 끝없이 근심 걱정을 하는 심리 상태에 대해 월렌다 심리 상태라고 불렀고 월렌다 효과라고도 했다. 우리는 종종 스트레스는 곧 동력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월렌다 효과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는 양날의 검이며 수천 수만의 적을 죽일 수 있는 예리한 무기가 되어 자기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스트레스 심리 연구의 원조 한스 셀리의 의사는 스트레스를 해로운 스트레스와 유익한 스트레스로 구분했다. 유익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생활을 효과적으로 도우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만 해로운 스트레스는 무기력, 의기소침, 실망감 같은 감정을 느끼게 해 신체와 심리 상태에 나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월렌다 효과는 바로 이러한 해로운 스트레스에 속한다. 이는 비이성적인 스트레스로 그 근원은 개인의 이해 득실만 따지는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다. 즉 자신이 실패할 것을 걱정해
이를 성공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다. 유익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정서이지만 해로운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을 분산시켜 쓸데없고 터무니없는 생각에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해 득실을 따지고 실패의 쓴맛을 보는 것보다 처음부터 손 놓고 싸우는 편이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월렌다 효과는 사실 매우 간단하다. 고도의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장기간의 훈련을 무너뜨리며 형성하는 무의식적 반응이다. 이른바 숙련은 연습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뜻밖의 상황이 생길 때 기술이 숙련된 사람은 의식적으로 올바른 대처를 하는데 이는 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에서 얻은 잠재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패할까 걱정하는 심리는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본적인 대응조차 심사숙고하게 만든다. 또한 이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반응하는 속도 역시 느려져 생각을 둔하게 만든다. 생각을 멈출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브루잉 효과. 고대 그리스의 헤론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만나 자신의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임무를 맡은 후 아르키메데스는 며칠간 고민했지만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긴장을 풀고 싶었다. 그가 뜨거운 욕조에 뛰어들었을 때 물이 욕조 밖으로 넘쳐 흘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쳤다. 유레카란 발견했다라는 뜻으로 왕관이 순금인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욕조에서 흘러내린 물의 양은 아르키메데스의 몸무게만큼이었다. 순금이 밀어내는 물의 양과 왕관이 밀어내는 물의 양이 같으면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부력의 문제에 대한 중대한 발견이었다.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이 극적인 과정을 두고 훗날 심리학자들은 브루잉 효과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아무리 많은 힘을 쏟아도 정확한 생각의 갈피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다. 오히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던 것을 멈출 때 결정적인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를 브루잉 효과라고 한다.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 실베에르는 하나의 실험을 설계했다. 이 실험은 브루잉 효과를 전문적으로 보여준다. 실베에르는 먼저 성별, 나이, 지식 수준 등이 대체로 비슷한 피실험자끼리 세 그룹을 만든 후 그들에게 똑같은 난제 하나를 생각하도록 요구했다. 실험 요구에 근거하여 첫 번째 그룹은 30분 동안 생각하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먼저 10분 동안 생각한 후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10분 동안 생각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과 비슷하게 전후로 10분간 생각하고 중간에 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공놀이, 카드놀이 같은 오락 활동을 즐겼다. 실험 결과 첫 번째 그룹은 55%, 두 번째 그룹은 64%, 세 번째 그룹은 85%가 문제를 해결했다. 실험이 끝난 후 실베에르는 모든 피실험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차례차례 기록했고 두세 번째 그룹의 피실험자들이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실험을 통해 실베에르는 브루잉 효과가 문제 해결의 부적절한 사고방식을 깨트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진시켰다고 확신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끝까지 매달리거나 자기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사고방식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문제를 한쪽에 놔두고 다른 일을 해보자. 잠시 문제를 내려놓음으로써 정체된 사고방식을 없애고 몇 시간, 며칠, 심지어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쌓인 감정을 풀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호손 효과. 호손 효과는 1924년부터 1933년까지 하버드 대학교 심리 전문가 엘트 메이오 교수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호손 웩스 공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생산성 실험에서 발견한 현상이다. 1924년 11월 메이오 교수의 연구팀은 미국 서부에 있는 전기회사인 호손 공장을 찾았다. 연구의 최초 목적은 작업 조건과 환경 등 외부적 요인을 개선했을 때 노동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그들은 먼저 전기 작업장에서 일하는 6명의 여성 노동자들을 관찰 대상으로 정했다. 7개의 단계적인 실험 중 근로자들의 임금, 휴식 시간, 점심 식사, 조명 등의 조건을 계속해서 바꾸고 이런 외적 요인과 노동 생산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발견하고자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외적 요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험자들의 생산성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메이오 교수 연구팀은 다시 약 2년간 근로자를 찾아가 인터뷰하며 보냈고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인내심 있게 경청했다. 이 과정 중 근로자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며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호손 공장의 생산성은 점점 높아졌다. 바로 이러한 감정 표출이 작업자들이 일하며 쌓이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다. 또한 연구팀의 경청은 그들이 관심받고 있음을 느끼게 했고 근로자들은 자신이 우수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 2배로 열심히 일했다. 이는 주목할 만한 결과였다. 이러한 기묘한 현상을 그때부터 호손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심리학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 호손 효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 중 일부 부정적인 감정을 절대 억눌러서는 안 되고 갖은 방법을 써서 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감정 표출은 어떤 물질적인 동기부여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에 관한 깊은 연구를 통해 감정 표출의 수단은 주로 난폭한 행동, 하소연, 그리고 울기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를 통해 정서적인 눈물은 다른 눈물과 달리 유독물질이 있어 혈압 상승을 야기하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며 소화불량 등의 안 좋은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따라서 눈물을 통해 유독물질을 몸에서 배출해야 몸과 마음이 모두 가볍고 맑은 기분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어떻게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한바탕 크게 울어보는 것도 좋다.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만족시켜라. 자존감 효과. 우리는 누구나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이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욕망이며 이러한 욕망을 자존감이라 한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카네기의 인간관계 이론 중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만족시키는 것은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자존감이 큰 만족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 역시 우리를 인정할 것이다. 자존감을 얻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전히 하나의 법칙을 따른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진심이 담긴 찬양이다. 필름 발명가이며 코닥의 창시자인 조지 이스트먼에게는 아이다 숀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들이 친한 친구가 된 계기는 한 사업 때문이었다. 당시 이스트먼은 자신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극장을 지으려고 계획했다. 아이다 숀은 이 극장의 좌석 사업을 맡아 진행하길 원했고 극장 건축가의 소개로 이스트먼을 찾아갔다. 그때 이스트먼은 아이다 숀이 온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직원은 그에게 이스트먼이 지금 매우 바쁘므로 5분 안에 용건을 말하라고 했다. 이스트먼의 성질 때문에 대부분 사업 담당자들은 신속하게 찾아온 이유만 설명한 후 곧바로 사무실을 떠나곤 했기 때문이다. 아이다 숀은 이 점을 숙지한 후 어떻게 행동할지 철저히 계획했다. 그러나 막상 이스트먼의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는 귀신에 홀린 듯 말이 쏟아져 나왔다. 이스트먼 선생님, 저는 당신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부럽습니다. 만약 저도 이런 사무실을 갖게 된다면 일할 때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실내 가구 제작에 몸담은 지 몇 년 되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다 숀의 첫인사는 이스트먼의 예상을 빗나갔고 그는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일깨워줘서 고맙네. 나는 이 점을 거의 생각지도 못했네. 처음 이 사무실을 만들었을 때 아주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 잊고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어. 아이다 숀은 다시 사무실 벽을 만지며 말했다. 이건 영국 오크나무인가요? 영국과 이탈리아 오크나무의 품질은 조금 다르지요? 맞아. 이건 영국에서 수입한 오크나무일세. 오크나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친구가 나를 위해 특별히 고른 거지. 이스트먼은 이 화제에 대해 흥미를 느꼈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다 숀 옆에 서서 사무실의 실내 장식품을 관찰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 빈곤했던 생활까지 재미있게 이야기했다. 아이다 숀은 오전 10시 15분에 이스트먼의 사무실에 들어왔고 2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좌석 사업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이다 숀은 9만 달러의 계약을 얻어냈고 이스트먼이 죽기 전까지 그들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사람들의 사교적 행동 중에서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키는 것은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의사를 존중해 주기를 뼛속 깊이 원한다. 우리가 이 욕구를 인정하면 더욱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치르는 어떤 대가보다 클 것이다. 호감을 사고 싶다면 일단 그에게 반박해보라. 개변 효과. 자동차 판매원인 발레는 한 대기업 구매 담당자를 수차례 찾아갔다. 그는 고객이 어떤 의견과 요구를 제시하든 언제나 고객은 반드시 옳다라는 원칙을 따랐다. 그는 고객의 의견에 반박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생각해내며 진심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했다. 몇 차례의 만남 후
고객은 발렌을 좋게 보았으나 명확한 태도를 보이진 않았다. 얼마 후 발렌은 자신의 전술을 바꾸기로 했다. 다시 그 회사를 찾아갔을 때 고객은 늘 그랬듯 가격은 중급 차량의 표준보다 높지 않되 고급 모델차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후 발렌은 평소와는 다르게 반박하기 시작했다. 사장님의 생각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대부분 고객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되면 자동차의 편리성은 포기해야 하고 그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매우 큽니다. 그러니 저희의 중급 차량 중에서 선택하시길 건의드립니다. 고객은 이야기를 들은 후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군요. 그리고 아주 진정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우리는 10분의 사장님 차를 바꿔야 하는데 당연히 그들이 현재 타는 차보다 고급차로 바꿔야 그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겠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금보다 비싼 차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차라리 차를 바꾸지 않겠다고 해요. 발렌은 곧바로 갑자기 모든 것을 깨달은 표정을 지어 보였고 고객의 생각에 공감했다. 발렌이 자신의 말에 설득당한 모습을 보자 고객 역시 매우 기뻐했고 그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번 구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줬다. 이 정보를 얻은 후 발렌은 회사로 돌아가 즉시 흠잡을 데 없는 판매 방안을 완성했고 그가 다시 고객의 회사로 찾아갔을 때 자연스럽게 큰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 이 예시를 보면 고객이 발렌을 설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거대한 성취감을 느꼈고 이러한 성취감은 발렌이 자신에게 순종적으로 따르는 모습을 봤을 때 훨씬 커졌다. 이것은 성취감이 주는 기쁨이었고 그들 간의 거리를 가까워지게 했으며 발렌이 다른 판매원은 얻을 수 없는 구매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만들었다. 발렌이 반박했을 때 고객은 좌절감을 느꼈지만 그 발렌은 고객에게 설득당한 척했다. 고객은 자신이 발렌을 설득했다고 생각한 후 그의 좌절감은 즉시 성취감으로 바뀌었다. 이때 거대한 자존감이 저절로 일어났고 이런 자존감이 고객에게 가져다준 기쁨은 빠르게 발렌에 대한 호감으로 변했다. 호감이 생긴 후 물이 흐르는 곳에 도랑이 생기는 것처럼 계약은 자연스럽게 성사될 수 있었다. 침묵할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다. 굿맨 효과. 굿맨 효과 또는 침묵 효과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굿맨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론이다. 굿맨은 침묵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조절한다. 대화에서 침묵이 하는 역할은 수학에서의 제로 역할에 해당한다. 비록 제로지만 이는 아주 중요하다. 침묵 없이는 어떤 교류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굿맨은 역사상 많은 정치와 기업 분야 명사들을 연구했다. 그는 특히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습관 하나를 강조하며 자신의 이론을 설명했다. 어떤 정치적 견해 때문에 신하들이 옥신각신 다투는 걸 볼 때마다 루이 14세는 한쪽에 단정히 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듣고 있었는데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서로의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 그는 가타부타 말없이 그저 고려해 보겠소 라고 말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오랫동안 고려해 보겠소 라는 말은 루이 14세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대답이 되었다. 또한 그의 과묵함은 대신들에게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대신들은 그저 두렵고 불안하여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루이 14세는 적당히 침묵함으로써 그의 권위를 굳혔고 프랑스의 중한 집권도 그의 손에서 절정에 달했다.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적당한 침묵은 목이 터지게 다투는 논쟁보다 더 쉽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고 나아가 상대방을 믿고 복종하게 만들 수 있다. 침묵을 아는 사람은 의사소통 중에 조용히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또한 침묵으로 자신의 진짜 생각과 의도를 숨김으로써 사기가 무르익을 때 한 번에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말로 상대를 억누르고자 하면 말할수록 그 의도가 탄로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적당히 침묵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신체 언어를 통제하고 상대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든다. 침착하지 못한 사람은 늘 냉정한 사람 앞에서 실패하고 만다. 그 이유는 그들은 너무 급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위치를 고려할 시간 없이 결국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기 때문이다. 침묵과 경청은 연결되어 있어서 경청할 줄 모르면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 또한 침묵할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말을 효과적으로 경청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침묵할 줄 모르고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자신이 말하는 것에만 관심 있고 상대가 뭘 말하고 싶은지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의사소통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쌍방향의 연설일 뿐 진정한 의사소통이라 할 수 없다. 직원에게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것. 레이니어 효과. 레이니어 효과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발생한 한 분쟁에서 시작되었다. 워싱턴 대학교는 북태평양 동쪽 기슭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데 워싱턴 호수 등 크고 작은 수역이 옹기종기 널려 있다. 특히 시애틀 남쪽에 있는 레이니어 산은 날씨가 화창할 때 학교에서 직접 산 위에 눈 덮인 능선과 흰 구름을 볼 수 있어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 날 학교 측은 1년 동안 워싱턴 호숫가에 체육관을 짓기로 결정했다. 본래 이 일은 좋은 일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교수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말았다. 체육관이 교직원 식당과 레이니어 산 사이에 지어져 교직원들이 창밖의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경치를 감상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교직원들의 저항은 매우 단호했다. 심지어 체육관이 세워지면 주저하지 않고 학교를 그만둘 것이라 주장했다. 이때 학교 측은 당시 미국의 평균 임금 수준과 비교했을 때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들 임금이 20% 정도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교수가 다른 대학을 포기하고 워싱턴 대학교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데는 순전히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학교 측이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망치려고 하니 자연스레 교수들은 이직을 무기 삼아 학교를 압박한 것이다. 그 결과 학교 측은 체육관의 입지를 변경했고 교수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 워싱턴 대학교 교수들의 임금 중 80%는 화폐로 지불되었고 20%는 아름다운 주위 풍경으로부터 지불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번 분쟁 후 워싱턴 대학교 교수들은 이러한 심리 상태를 레이니어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레이니어 효과는 임금의 역할은 대체 가능하며 우수한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높은 임금 외에 독특한 환경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경이란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독특한 인문 환경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람을 격려하여 분발하게 하는 기업 정신은 직원 사이 및 직원과 사장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직원의 다양한 심리 욕구를 충족시킨다.
또한 직원들이 자아가치를 실현해 성취감을 얻고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회사는 적절한 대우뿐만 아니라 문화, 사업, 제도에 기대 우수한 직원을 붙잡는다. 즉, 기업은 직원들의 고차원적인 수요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돈을 대체할 수는 없다. 많은 훌륭한 리더들은 자신의 기업을 화목한 대가족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조화로운 기업 환경, 기업 문화를 통해 기업에 대한 직원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기른다. 다시 말해 경영관리에서 직원의 충성심을 얻고 싶다면 동업자를 훨씬 능가하는 급여를 주든지 아니면 근무 조건을 향상하여 직원들의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든 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직장이 마치 대가족과 같다고 느끼며 가족적인 따뜻함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드리지 못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심리 법칙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완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